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벌써 또 일단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벌써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연휴 월요일인데 6시에 기상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듣고 잠시나마 같이 이제 생각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빕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음? 뒤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옆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목표까지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목표쯤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빈둥빈둥 대고, 엉망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나의 10년, 나의 20년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안다. 응? 그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삶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다른 뭐 어떤 누구보다도 멘탈도 강하게 길러낼 수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연이라는 얘기, 인연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연, 아주 소중하죠, 인연. 우리가 보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듯이 사람의 만남도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웃더라고요. 그 알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 알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왠지 두렵지만은 진실이 있다면은 그 만남은 나에게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만남이든 연인의 만남이든 결국은 그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가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 한 번 건네준다면은 그 인연은 아마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웃음으로 서로에게 인색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인연이길 소망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따뜻한 인연 만들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한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해 설날 초등학생 자녀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선물했던 직장인 모 씨가 있었어요. 직장인 모 씨가 있었는데 1년 만에 계좌를 열어보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약세장 지속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올해에도 이제 세뱃돈으로 우량주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난해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올 들어서 반등하는 추세인데다가 약세장이 곧 끝나고 이제 상승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내 우량주이자 그 자녀 세뱃돈 주식 1순위 과연 누구냐?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조금씩 밝아지는 중이라고 하죠.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삼성의 그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지난 20일 보니까 전거래일 대비 0.49% 정도 올랐어요. 300원. 그래서 61,800원에 장을 마쳤더라. 6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은 1년간 29.37% 하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11.75% 올랐어요. 그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한 7.1% 정도 오른 만큼 상승폭이 더 크죠. 오는 31일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진한 실적이 예고됐으나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될 거다.
그런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그 감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게 배경인데,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기술적 혹은 자연적인 감산에 돌입했다는 업계 판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재배치하고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공정 전환, 이 공정 전환 등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현재 재수립 중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1분기부터 사실상 감산에 돌입할 경우에는 그 효과는 2, 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고객사 1분기 반도체 재고가 1년 만에 그 첫 감소세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그 간접적인 감산은 앞으로 재고 건전화가 예상되는 고객사의 그 재고 축적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높일 거라는 전망이 있죠. 그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 지난해 3월 이후 7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하면서요. 7만 전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 7만 전자 빨리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7만. 올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사이에 개미들은 1조 한 3,247억을 거의 내다 팔았어. 그리고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 하락 속에도 16조 정도 넘게 순매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애들이 한 1조 4,580억 정도 사들인 겁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업체 주가가 이제 그 업황을 반년 이상 선반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1분기 중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KBS도 그래요. 2000년 이후에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업황과 주가 바닥의 신호는 감산 효과의 가시화와 재고 감소, 그 가격 하락의 둔화 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의 20년간 반도체 산업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이어서 23년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고 전망되는데,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도 정상 수준 근접이 기대되면서 D램과 낸드 가격 하락 둔화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바닥바닥 지금 바닥바닥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이재용 그 회장이 지난 18일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직전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카메라 같은 그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직업병이다, 그래 표현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제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했고, 일부에서는 그 삼성 카메라를 안 쓰는 것에 대한 뼈 있는 농담이라고 하겠죠. 근데 뭐 하여튼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삼성전자 카메라를 안 쓰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던 2017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카메라 사업 철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고의 경영 판단이다, 신의 한 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성의 카메라 도전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광보다는 고난, 이 고난의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1979년 일본의 그 미놀타 기술을 빌려가지고 이제 시장에 처음 진출을 했어요. 그 출시 물량은 300대였는데 판매가는 9만 원으로 1980년 당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5만 원이었어. 15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이면 비싼 거였죠. 캐논 니콘 카메라 가격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였는가 봅니다. 상당히 비쌌네요, 보니까. 95년에는 독일의 그 롤라이와 일본의 유니온 광학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96년 삼성은 독자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녹스, 오랜만에 듣는데 캐녹스, 이걸 내놓습니다. 일본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카메라 사업에 지속해서 투자한 것은 이건희 삼성전자 그 선대 회장의 동료 때문이겠죠. 캐녹스. 이 선대 회장은 그 반도체 부문에서도 광학 장비가 핵심 기술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카메라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시를 해요. 그래서 2003년에 그 수원 사업장에서 열린 그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에서 그 그룹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인류화를 조기에 달성해라.
그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삼성은 카메라 시장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는데 삼성은 1993년부터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연구에 뛰어들어요. 97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41만 화소급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공개를 하죠. 2006년에는 그 블루라는 그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2009년엔 카메라 본체 앞뒷면에 그 LCD 화면을 장착한 컴팩트 카메라 삼성 ST550, 이 550이라는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컴팩트 카메라 시장에서 한 10%대의 그 점유율로 세계 3위까지 올라가, 세계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의 카메라 사업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데 2010년 4월에 삼성전자는 그 당시 삼성 테크윈에서 분사한 삼성 디지털 이미징을 합병했고 삼성전자 내 그 사업부로 이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2012년 매출 5조 원, 세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죠. 삼성은 전문가용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 주목을 합니다. 당시 삼성이 출시한 NX10은 그 기존의 DSR 카메라보다도 두께는 절반이고 무게는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휴대성을 높인 제품이었는데 소형과 경량의 장점을 살린다면 DSLR에만 치중해온 일본 캐논과 니콘과 차별화할 수 있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박상진 전 삼성전자 그 대외 협력 담당 사장인데 그 정현호 그 부회장 등 당시 삼성에서 잘 나가던 임원들이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장을 맡기도 했고요. 이건희 선대장은 3년 내에 카메라 세계 1위 달성을 경영진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미놀타를 인수한 소니 등도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주력을 하더라고요. 삼성은 국내 시장에 일본 업체에 밀려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사업의 더 큰 위협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점점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3월에 삼성은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 인력의 30%를 스마트폰을 담당하던 그 무선 사업부로 이동시켜요.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는 NX 그 시리즈 등 그 미러리스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출시했는데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에서 점차로 오르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2월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무선 사업부로 통합을 하고요. 이미징 사업팀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미러리스 NX500을 끝으로 해가지고 신제품도 내놓지 않았고 2017년 삼성은 카메라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시 삼성의 그 카메라 사업 철수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이 한 수였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빠르게 SNS에 올리는 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는 설 자리를 빠른 속도로 잃었어요. 현재 세계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2010년에 정점 찍고 지금 하향 곡선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삼성이 카메라 관련 도전을 멈춘 건 아닌데 이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 출신 직원들은 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에 남아 있어요. 삼성이 그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S 시리즈의 그 마케팅 포인트로 매번 이 고성능 카메라가 등장하는 게 우연은 아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일본 소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소니는 삼성전자가 과거 주력했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경쟁했던 업체인데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야.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22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이 시장 점유율이 소니가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한 2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니 추격의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그 HP2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센서는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화소가 2억 개야. 2억 개. 이미지 센서가 화소가 많을수록 화질이 우수한데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화 저장 용량을 기존 제품보다 최대 33%까지
33%까지 높여준다. 이 전화 저장 용량이 높을수록 각 화소가 더 많은 빛을 활용할 수 있어서 색 표현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센서는 삼성이 다음 달 길일 출시할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탑재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임준서 시스템 LS4 센서 사업팀장이죠. 팀장은 새 제품에는 삼성의 차별화된 그 초고화소 센서 기술하고 노하우가 집약됐다고 합니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그 초고화소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7일 오후 한 5시 20분에 그 인천공항 제1터미널 등산화를 신고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한 노인이 이제 출국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분은 그 환영 나온 일행을 보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의 그 반도체 선구자 강기동 박사였다네. 강기동 박사였다. 이 친인척과 지인 등 한 20여 명이 이제 환영 반도체 과학자 강기동 박사 이렇게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그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꽃다발 증정 등 간단한 환영식이 끝난 뒤에 공항 1층 한 커피숍에서 이제 마주쳤는데 나이는 89, 89세네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악수하는 손에서 뭐 힘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89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여튼 뭐 목소리도 또렷하고 하여튼 기억도 명료했고 그 마침 50년 전이죠. 50년 전 1973년 1월 17일 이날은 그가 미국 써니베일 집에서 반도체 사업 계획을 만든 날이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는 1974년 1월 26일 경기도 부천에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중공된 것은 그해 10월 4일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강기동 박사였다네요. 그 강진구 전 삼성전자 회장은 그 자서전에서 삼성전자 신화와 그 비결에서 반도체 그 미개지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것이 강기동 박사의 한국 반도체였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 1호 반도체 회사를 세운 강 박사는 그 한국 반도체의 선구자, 그 반도체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 같아요. 이처럼 그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그를 기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귀국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미국의 네바다주 리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강 박사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 아내 그 김순호 씨는 2018년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핸드폰이 있지만은 잘 쓰질 않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 있으나 마나다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귀국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강기동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한국 반도체는 파산한 적이 없습니다. 경영을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주주가 위장 부도를 내기로 하고 삼성에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고 하네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30년을 한국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1974년 당시에 내가 한국에 가져온 기술은 현재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한국 반도체 최고의 제조 기술이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한국을 세계 2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삶 전부를 바칠 각오였고 2월 중순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반도체 옛 공장을 가보고 서울대 공대의 전기공학과도 방문하는 등 여러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강 박사는 58년도 유학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오하이오주 립대에서 반도체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네요.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를 이제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62년 당시 반도체 선두주자였던 모토로라에 입사해가지고 반도체 최전선에서 최신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69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튜어트 원화소를 옮겼고 74년에 미국 썬밸리사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국 반도체를 동시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불모지였던 한국에 반도체 회사를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당시 비행기표가 비싼 편이었는데 그걸 사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이 국방성과 큰 프로젝트를 하고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한 양의 그 지식을 쌓았다고 하네요. 그 지식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레벨이 높은 지식이었고 그걸 갖고 한국에 가면은 세상이 놀라지 않겠냐. 정말 히트하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반도체가 군사기밀과 관계가 있었기에 미국의 국방성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하네요. 당시 강 박사는 국방성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했기에 기술 유출 등과 관련해서 주목받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첫 작품으로 시계칩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당시 내가 한국에 가져온 그 시모스 기술을 인텔이 따라오는데 20년 격차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최신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는 어땠냐 물어보니 저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저 좋아서 했던 것이고 다른 회사에서 무엇을 하든지 경쟁 회사들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없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할 것이기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하여튼 컨퍼런스에 가서 다른 이들이 발표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보면 수준이 보인다. 그렇게 제 위치를 파악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국 반도체 설립 당시에 한국에서의 반응도 궁금하다고 물어보니까 반도체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대환영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알았는데 그런데 사업 허가가 나기까지는 신청하고 거의 1년이 걸렸대. 1년. 1년이 걸렸고 모르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올 때 나는 기술 쪽만 담당하고 경영은 정일권 전 국무총리의 사위인 그 이훈 씨가 하는 거로 알고 왔는데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부처들을 직접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케이스 관련 품목을 반도체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반도체 협회 모임에 가서 당신들이 하는 일은 진짜 반도체가 아니다 라고 했다가 젊은 놈이 뭘 한다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당시 관련 교수들도 대부분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반도체하고 미국 그 IC 그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 IC사 지분은 강기동 50%, 시더스가 50%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더스 지분은 사실 한국 반도체 투자자였던 김규환 씨의 돈이었다고 하는데 군 통신망 사업을 했던 그 김규환 씨의 파트너가 서더스였다고 하네요. 그 김규환 씨가 받은 커미션을 서더스가 관리한 거고 한국 반도체는 그 IC사와 그 한국 회사가 5대5로 합작해서 100만 달러 투자했고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김규환 씨의 킹코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인 사업 등을 하던 이상규 씨 지분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자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서 어떻게든 반도체 사업을 해야 했기에 내 지분 50%가 넘어간 것이고 당시 조건은 전량 수출, 양산 상공 시 반도체 지분 10%를 주는 것으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네요. 저는 오로지 시계칩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고 당신은 지분 같은 것보다는 오로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한국 반도체 설립이나 지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곳은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저는 IC사에서 월급만 받았다. 삼성이 한국 반도체 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은 모른다. 그건 제 손을 떠난 일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병철, 이건희 회장을 만났냐 물어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만난 적이 없고 이병철 회장은 몇 차례 만났지만은 비즈니스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회사가 삼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삼성 측에서 지분 10%를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냐 물어보니까 당시 나는 회사가 삼성에 팔려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부도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규환 씨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부도날 게 아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100만 달러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지만은 200만 달러 정도 더 필요했고 어렵게 차관을 신청해서 이제 100만 달러가 나와서 입금됐는데 얼마 안 있어 회사가 삼성에 50만 달러에 팔렸다 합니다. 10% 얘기는 한국 측 대주주가 그렇게 말했고 계약서에도 있다. 양산해야 하고 전량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사인하라고 해서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기분으로 문서를 보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네요. 사본을 주겠지 했는데 안 줬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면 계약서에 10% 얘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보지 않았으니 안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문서에 사인한 이후 삼성은 나를 주주로 대우했다고 하네요. 주주님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식이었고, 강진구 전 회장을 찾아가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도 삼성이 안 주겠냐,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삼성 반도체 그 사직 이후에 삼성 측에 여러 차례 편지도 보냈는데 한 번도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그 자신이 세운 대한민국 1호 반도체 회사가 삼성에 넘어갔는데 아쉬움이 컸을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아쉬운 정도가 아니다, 인생이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합니다. 한평생 키운 회사가 나도 모르게 삼성에 넘어가지 않았냐, 그래도 내 꿈이 있어서 인수한 회사인 삼성반도체 사장을 맡아서 2년 동안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금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물어보니 삼성전자가 잘 돼야 합니다. 내게는 자식 같은 것인데 더 잘 돼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일 쇼크를 겪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첫 제품인 시계칩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삼성에 인수된 2년 후에 강 박사가 회사를 떠날 당시 수출 시적은 418만 달러, 64K 디램도 이곳에서 처음 제조됐고, 삼성은 1977년 12월 30일 IC사가 갖고 있던 한국 반도체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해가지고 78년 3월에 삼성 반도체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80년도 1월 1일에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합병돼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